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국사 수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얼굴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데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단어를 오늘 배울 텐데, 그 중에 우리는 동틀 우리 역사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선사문화의 발전, 그리고 청동기의 사용과 국가의 발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배울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수업에 시작하는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문화의 발전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선사시대는 무엇이고 역사시대는 무엇인가 한다면은, 선사시대는 사전적으로 역사 이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 묻는다면은, 이게 굉장히 설명을 오래 걸리겠네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류사의 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과거 사실들에 대한 인식 또는 그 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의미 있는 사실은 무엇이고 인식은 무엇이고 이걸 설명하려면은 뭐 거의 1시간이 모자랄 지경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록이죠. 기록에 근거되지 않는 역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선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시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시대는 그래서 역사시대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를 이제 하나의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사실 이 페이지 수도 보면은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면 선사시대가 끝나버려요. 근데 선사시대가 사실 인류 역사 250만 년 정도로 잡고 논다면은 선사시대가 거의 한 249만 년입니다. 인류의 이 지구상 인류가 존재했던 기간 중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선사시대는 무엇이 있느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앞에 보면 이런 사진이 있을 겁니다. 돌도끼를 든 사람과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을 든 이 비교. 즉, 시기의 구분을 이제 뭐로 하냐?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느냐를 놓고 시기를 구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어떤 도구를, 신석기 시대는 어떤 도구를, 청동기 시대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뗀석기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뗀석기? 여러분 돌 던져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돌을 던져보다 보면 돌이 가끔 깨질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 깨지면 그 깨진 면이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뗀석기는요, 돌과 돌을 부딪혀서 돌을 떼어내서 도구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사실 돌이란 게 인류사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됐던 이유는요, 사실 가장 구하기가 흔해요. 가장 구하기 흔하고요, 가공도 어렵지 않은데, 도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도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강도도 보장이 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돌을 먼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온 도구들이죠. 이게 주먹도끼예요. 이게 주먹에 쥐고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찌개, 그냥 짱돌 같아 보이지만 나름대로 가공한 돌이랍니다. 그리고 자르개, 보시면은 면이 약간 날카롭게 나와 있죠. 이거는 주로 이제 사냥한 동물이나 혹은 다양한 것들을 이제 자르고 손질하는 데 썼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밀개,
무언가를 밀기 위한, 긁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고요. 그리고 찌르개. 이거 정확한 명칭은 순배 찌르개입니다. 순배 찌르개. 순배 찌르개인데 이 순배라는 건 요 부분을 말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을 말하는데 이 순배라는 부분은 자루에 꽂기 위한 뾰족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또 넘어갑니다. 자,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구석기 시대는 어떤 석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구석기 시대 혹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광주광역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뭘로 결정돼요? 부모님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시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결정돼요. 즉 속칭 먹고 사니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의 삶은 일단 도구와 불을 사용했다고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다는 거죠. 수렵과 채집, 수렵이 뭘까요? 사냥하고, 채집은 식량을 채취하러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사냥하고 그리고 이렇게 채취하러 다녔다는 거죠. 물고기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매머드도 잡고 나무에 있는 열매도 따고 곡식도 훑고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필연적으로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동생활을 할까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사냥도 하고 채취도 했어요. 하다 보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겨울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도 겨울 되면 먹이 얻는데 곤란함을 겪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동생활을 하는데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란 게 결국은 없어요. 동굴에 살던가 아니면은 막집이라고 해서요. 그냥 나무 잎사귀하고 나무로 얼기설기 짓는 거예요. 뭐 땅도 안 파고 기둥도 안 세워요. 이건 그냥 뭐 요즘으로 하면은 나뭇잎으로 지은 텐트 수준이죠. 이렇게 살던가 아니면 바위 그늘에서 살던가 요 정도 수준의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또 자, 근데 이 구석기 시대 삶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거기 여기 그 교과서 왼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2만 년까지의 육지를 보시면 동해는 호수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그 일본하고 한반도가 연결돼 있고 서해는 육지였어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는 바다가 되고요. 동해도 바다가 되고 일본과 우리가 육지로서 떨어지게 되죠. 온도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온도가 상승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제 이음 도구를 제작하고 활을 발명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동물들이요. 예전에는 큰 동물들이 많았어요. 큰 동물들이 많았는데 작고 빠른 동물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하냐, 맨 처음 제작했던 게 창이었고요. 그 다음 제작했던 게 바로 활입니다. 이 활이야말로 인류 무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범용성 있게 사용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활이거든요. 구석기 시대부터 언제까지? 구석기 시대부터 거의 한 근대 사회 직전까지 활은 사용됐어요. 자, 이 활이죠. 활도 이음도구라는 겁니다. 자루에다가 돌화살 쪽을 꽂아서, 그쵸? 이 자루에다가 꽂아서 엮어가지고 화살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선사문화의 발전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신석기 시대 앞에 구석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아까 이음 도구를 사용하던 시대를 이제 뭐라고 한다?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통념적으로는 구석기, 신석기로 나눕니다. 신석기 시대는 뭐다? 석기를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한 시대입니다. 간석기 이렇게 돌판에 갈아요. 갈아서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막 파파파 갈고 있죠. 근데 이 간석기 종류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석기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정교하고 정밀하고 다양한 석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가락바퀴라는 건데 이것은 뭐 이제 가락바퀴는 이제 실 뽑을 때 쓰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까지 꺾다 보면 가끔씩 가운데에서 이제 실같이 찍 하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도요 이런 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식물로부터 이제 섬유를 뽑는 방법이 연구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이 가락바퀴에 꽂아서 돌돌돌돌돌 뽑으면서 실을 꼬는 거죠.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물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사니즘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도 부르지만요 이 시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기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인류 삶의 변화 양상이요 이전과 180도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그럼 농경과 목축의 시대가 뭐를 초래하느냐 한다면은 바로 정착 생활을 시작시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동물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특히 농사를 짓는다면요. 씨앗 뿌려두고 그냥 내년에 봐요 바이바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잡초도 뽑아줘야 하고, 그치? 쓰러진 그 작물이 있으면 세워도 줘야 하고, 밭도 한번 갈아줘야 하고, 그치?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챙겨서 수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축이야 뭐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목축도 일정 기간만큼은 꼭 거기에 정착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죠. 이 바로 이게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주거 유적을 움집이라고 하죠.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제 드디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정착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뭐 어디서 살았을까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강가나 바닷가가요 그렇게 전통사에서 그 선호받는 주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항상 생존할까요? 홍수가 난다든가 해일이 인다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입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을 얻는 건데요. 이 강가만한 데가 없었고요. 또 강가나 바닷가에서 뭐도 할 수 있다?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렵 채취가 용이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강가나 바닷가에 정착했던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에 농기구나 이런 거의 한계로 인해서 깊은 내륙 지역은 뭐인 경우가 많았다? 숲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농사를 못 짓거든요. 자, 그래도 또 농간과 목축은 또 하나의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뭐냐? 저장의 필요성이 발생하죠. 아니, 가을에 농사를 딱 지어서 곡식을 거뒀으면은 그 곡식 바로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그 곡식 가지고 내년 1년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의 필요성이 발생을 하죠. 그럼 저장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땅에다 쌓아둬요. 그러다가 싹 틔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토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문명이란 게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명이란 게임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곡식 창고를 짓는 게 필수인데요. 이 곡식 창고의 개발을 위해서는 토기의 제작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을 제작했던 이 시드마이어라고 하는 이 개발자가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상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토기를 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바로 빗살무늬 토기죠. 여러분 뭐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뾰족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 어디 살았다고 했어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강가나 바닷가는요, 흙이 무르거나 모래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세워두기 위해서는 땅에다 꽂아서 썼다는 거죠. 땅에다 꽂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효과. 아이고, 아주 파생 효과가 엄청 많죠.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필요해지는 거죠. 농사라는 건요, 혼자 짓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정적으로 또 식량이 공급되다 보니 인구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를 일으키느냐,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죠. 이제는 혈연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요, 이 또 신석기 시대는요, 특징이 뭐냐면 그 농사 기술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되게 많이 필요해. 그래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겁니다. 아, 왜 조계혼을 하죠? 다른 부족과 결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어떤 거죠? 종례혼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 종족 집단 내에서 계속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기형아 생겨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만 계속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 부족의 숫자가 줄어요. 점점. 이게 경험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계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근데 이 그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조계혼을 했으면 뭐 서열 관계가 있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또 신석기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가장 또 신석기 시대가 이런 특징을 갖게 된 게 농업기술 및 생산력이 엄청났습니다. 아니, 농사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씨앗에 씨 뿌리고요, 잡초 뽑는 수준이에요. 농사 수준이. 농기구도 발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파생 효과가 또 나냐면, 아직은 벼농사를 재배할 만한 농경 기술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아권이 전체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통상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벼농사 지대입니다. 이 쌀이란 게요, 인구 부양력이 아주 탁월한 곡식이에요. 근데 기르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구로서는 남부럽지 않은 나라들인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그래서 주로 재배했던 곡식은 조, 피, 수수를 재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농업 기술이 낮다 보니까요, 생산력도 낮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서는요, 먹고 사니 집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냥도 해야 하고요, 채집 생활도 해야 합니다. 이거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식량이 공급되는 건 되지만 이게 배가 부를 정도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수렵과 채집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어느 한 날은 아주 그냥 배가 터지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 5일 굶습니다. 일주일 굶고. 이런 경우 비정기적으로 나오니까 이 둘을 같이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거죠. 평등한 공동체 유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 정도로 생산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 것을 뺏어서 내가 갖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 굶겨 죽여버리면 누가 일할 거야. 그러니까 모자라지만 서로서로 나눠 갖는 거,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가난한 시대라고 봐야죠. 자, 이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삶 계속 볼게요. 신앙과 예술이 싹 다 여긴데요. 자, 농경과 목축을 합니다. 농경과 목축은 신석기 사람들한테 엄청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니즘이니까. 근데 요런 거 어떨까요? 태풍이라던가 폭우라던가 호랭이, 무섭죠? 호환, 야생동물, 혹은 전염병. 구석기인들이 전염병 걸린 그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그림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거 엄청 무섭잖아.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1년 농사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보장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석기 살 사이에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게 되죠. 지금이야 뭐 일기예보도 하고 이게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도 이 자연재해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냥 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아주 공포 그 자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신앙이 발전하는 거야. 하늘이 노했나 보다, 수호신이 노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원시 종교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있는 종교들의 뿌리를 보면은 그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어쨌든 애니미즘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거죠. 뭐 간단히 뭐 돌에도 그 영혼이 있고, 하늘에도 영혼이 있고, 태양에도 영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발전하면 이제 다신교로 가는 거죠.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합니다. 호랑이 무섭잖아. 곰 무섭잖아요. 혹은 저 나무는 하늘에 닿을 듯 높은데 하늘과 소통할 수 있겠지. 뭐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 하늘에 소통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요. 특정 동식물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삼는다든지 상징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거죠. 샤머니즘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아주 영인이 깊은 겁니다. 무당을 믿는 겁니다. 무당. 지금도 많이 믿어요,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당이라든가 그 주술을 믿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 외에도 뭐 조상과 영혼 숭배 같은 것도 있었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청동기의 사용과 국가의 출현입니다. 13페이지로 벌써 넘어왔네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요, 청동기를 사용하는 시대죠. 청동은요, 왜 하필이면 청동일까 생각할 겁니다. 강철도 있고, 강철도 있고, 저기 납도 있고, 여러 가지 금속들이 있을 텐데, 사실. 알루미늄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청동이었느냐? 인류가 가장 먼저 이제 손을 볼 수 있는 금속이 굴이었어요. 납 같은 경우는요, 녹는 점이 300도 되거든요. 근데 왜 납 같은 건 안 썼나요? 한다면요, 그래도 이 금속재를 쓰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돌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의 강도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납은 그러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굴이 녹는 점이 낮으면서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굴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석을 섞습니다. 주석 같은 경우는 합금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원소인데요. 이 주석을 섞으면은요, 녹이 안 슬어요. 녹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내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석을 섞어서 청동이라고 하는 합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동의 모양이죠. 푸른빛이 나요. 근데 사실은요, 이 청동을요, 원래는 이제 누런빛이 납니다. 녹이 슬면 파랗게 녹이 쓰는 게 청동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볼까요?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농업. 관계농업이 뭐냐면요,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요, 물을 끌어다 강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계급이 분화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문자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선생님, 청동기 시대는 역사 시대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선사 시대로 봐야 돼요? 그러면요, 선사 시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역사 시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시대라는 게요, 무자르듯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던 시대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나왔다고 해서 2G폰 없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오 서서히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2G폰이 소멸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부턴 역사시대, 어디부턴 선사시대가 아니라 그 청동기 시대라는 시대가 선사시대의 마지막이자 역사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국가가 이때 출현했고, 왜 문자를 사용하게 됐고, 왜 관계농업이 발달했고, 이런 거는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설명하다 하루가 다 가요. 자, 한국사에서 청동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 무렵에 시작됐던 걸로 보입니다.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던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한국사에서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이제 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선생님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고학의 발전과요, 또 한 가지는 한국사가 초기 한국사는요, 만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만주 지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공동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서 발굴 성과까지 나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시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우리도 이제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자, 근데 아까 얘기 청동기 시대가 어떤 애, 신석기 시대가 어떤 애, 특징이 뭐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그걸 하죠. 자, 청동기 시대 삶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농업기술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특정한 직업에 한 10년 있으면은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청동기 시대쯤 되면은 농사지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요. 인류에게도 농경을 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이전의 신석기 시대의 수준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일부 지역에선 벼농사까지도 하는 지역이 있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벼농사 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 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역에서 벼농사 했다? 그건 아닙니다. 남부 지역 일부에서 벼농사를 한 겁니다. 자, 그 생산력이 증대된 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농업기술이 발전해 생산력이 증대됐다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남는 생산물,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죠. 그래서요, 사유의 개념이 생깁니다. 남는 거 내가 가질래, 내가 먹을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생산하느냐, 혹은 어떤 사람이 힘이 세서 더 많은 생산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데, 맨 처음에 그냥 빈부의 격차 수준이었겠죠. 근데 이것이 한 수백 년 흘러보십시오. 그것이 계급으로 됩니다. 계급이 되고요, 이것이 사회의 계급화가 돼가지고 위아래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부족은요, 생산물이 자리 잘 잡아가지고 농업 생산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족은 자리 못 잡아가지고요, 농업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면요, 걔네는 계층이 그냥 밑으로 가는 겁니까? 계급이 낮아지는 거야? 꼭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방법도 생기죠. 바로 저 지역이 잘 사네? 뺏자가 되는 거죠. 무력으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부족의 생산물을 뺏는 겁니다. 혹은 그 다른 지역을 정복해 버리는 거죠. 또 이걸로써 뭐가 돼 버리는 겁니까? 계급이 또 발생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급이 발생하고 정복 활동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으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군장이란 존재가 등장하는 겁니다. 특정한 여러 부족 혹은 큰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이 등장하는데, 이 군장은요, 하늘의 자손이네,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네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석기 시대 신앙 얘기하면서 애니미즘이네, 토테미즘이네, 샤머니즘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권리를 군장이 쥐는 거예요.
즉 하늘과 소통을 하려면은 수호신과 소통하려면 나를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위를 쥐고요. 또 주변 부족에 대해서는 나는 천손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하늘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 주변을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변 부족들을 흡수 통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군장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바로 이 고인돌입니다. 이 고인돌 위에 보시면 뚜껑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인돌 종류까지 설명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네요. 고인 뚜껑돌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톤이에요, 몇 톤? 심한 경우에 뭐 10톤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를요, 혼자의 힘으로 몇 명의 수준으로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만들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려면은 못해도 수십 수백의 사람들이 동원돼야 이러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1등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나 죽으면 고인돌 만들어 줍니까? 안 만들어 준다고요.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만들라고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인돌이 여러 개 등장한다는 거는 이런 군장들이 존재했구나. 근데 선생님, 근데 요 교과서에 있는 고인돌은요 막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인돌이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뭡니까 하고 말한다면요, 원래는 막혀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막혀 있는 게 정상인데 여기 앞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판으로 막아 놓는 거죠. 막아 놓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거나 이제 소멸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이 고인돌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3. 농업기술의 발전, 이거 또 나오는 거야? 자,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민무늬 토기, 생활유물이죠. 근데 이 민무늬 토기는 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 토기가 무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이 없다 보니까 후대 나온 토기하고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민무늬 토기다. 청동기 시대는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달 돌칼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반달 돌이고 간석기네, 신석기,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뭐 청동기 시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구리 청동이라는 게요 그렇게 흔한 금속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요, 농기구라던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뭐 대신에 하나 효과가 있다는 거는 청동기를 가지고 공구로 사용해서요, 이전에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보다 또 다른 다양하고 정교한 간석기가 용도에 맞게 나왔다는 거는 뭐 생산성에 좀 도움을 줬겠죠. 하지만 여전히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이 반달도 칼은 뭐랄까? 이 줄 메어져 있죠. 이 줄을 손을 감아 가지고요, 주로 곡식의 이삭을 끊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있네요.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은 이제 고조선의 유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모양이 비파 모양이다 해가지고 동양의 악기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으로 불리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도 있습니다. 이 거친 무늬 거울은 이제 뭐냐? 이게 선생님, 여기에 이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거칩니다. 나중에 잔무늬 거울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런데 무슨 거울입니까? 근데 요 뒷면 있죠? 그게 사실 거기는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 해가지고 거기에 얼굴을 비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이란 게 얼굴 보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코인돌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돌널 무덤입니다. 돌널 무덤은요, 고인돌이 지하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널이라고 하죠. 우리 널판지 할 때 널 평평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돌로 평평한 돌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로 이 지하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뚜껑돌을 얹으면 돌널 무덤이 됩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죠. 자, 1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철기가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철기가 보급되게 된 것은 5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 무렵부터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의식용, 이게 뭐냐, 한마디로 제사나 국가 행사 무슨 이런 거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왜 청동을 그렇게 썼을까요? 아무래도 청동이 약간 누르끼리하니 철보다 좀 이제 약간 폼이 나기도 하고요. 녹도 잘 안 쓸고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하죠. 철제 농기구를 사는데 철기를 갖춘 무사하고요, 청동기를 갖춘 무사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정답 알려드리죠. 싸움 잘한 놈이 이깁니다. 싸움 잘한 사람이 이겨요. 청동에 찔렸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거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왜 철기에 청동기가 밀렸느냐 한다면은, 이 철은요 단단한 강도도 강도지만요 구하기가 쉬운 금속이었습니다.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금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철은요 청동기 시대와는 다르게 철기가 들어오면요 생활용품에도 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농기구도 철을 사용하게 되죠. 청동보다 강도는 더 뛰어난데 농기구로도 사용하고 생활용품으로도 사용하고 이 정도로 양이 많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좋은 철은 왜 안 썼습니까? 한다면은 철은요 녹는 점이 1500도가 높습니다. 1500도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리보다 인간이 손을 보기가 더 어려웠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철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또 보다 철제 무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됩니다. 이전에는 갈 수 없었던 땅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전에 숲이었던 지역도 나무 다 베버린 다음에 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숲인데도 원래는 숲이었던 지역도 숲을 베어버린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예전보다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돌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제 무기 사용은 뭘로 이어지느냐? 정복 활동으로 증가합니다. 청동기 시대에는요, 청동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어요. 아무나 무기 못 잡습니다. 왜? 청동 무기 자체가 귀했거든요. 근데 철제 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사짓는 순디기들한테도 뭐를 한다? 철제 무기를 쥐어주면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개가요, 여기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철제 무기 사용으로 하는 정복 활동 증가가 두 개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이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다 보니까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고, 철제 무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인구에게 뭐를 줄 수 있게 되었다? 무장을 시킬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힘이 세진 부족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부족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효과로 부족 사회가 점점점 통합되어 가지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부여라던가 고구려라던가 사만 등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는요,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철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초기 철기 시대 중국과의 교류인데요. 암암리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역사가 중국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자, 붓이 출토됐습니다. 경남 창원 다홀이라는 곳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이런 붓이에요. 이게 무슨 붓이에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붓이다 보니까요, 붓 나무하고 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운이 좋게도 남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고요, 현재. 근데 여러분은 붓 못하러 있었을까요? 붓 그림 그리려고 뭐 그림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동양권에서 이 붓을 사용하는 건요, 글씨를 쓰기 위함입니다.
뭐를 쓰기 위함이다?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뭘까요? 중국으로부터 글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렵에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명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명도전, 발량전 등이 출토되는데 이 명도전하고 발량전은요 중국 돈입니다. 명도전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연나라의 돈이고요. 발량전은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였던 진나라의 돈이에요. 이게 명도전이고요. 왜 명도전이냐면요, 이 칼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도전입니다. 칼도자 알죠? 칼도자. 그 다음에 발량전은 엽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엽전의 기본 원형입니다. 둥근 모양의 네모난 구멍, 여기 반양이라고 쓰여 있죠. 이거 마찬가지로 봅니다. 중국 돈이 왜 왔겠습니까? 중국과 교역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초기 철기 시대 유물과 유적 좀 살펴볼게요. 세형동검입니다. 좀 얄쌍해졌죠? 좀 무기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무기스럽게 생겼다? 이거 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잔무늬 거울입니다. 근데 이 잔무늬 거울 이전에 있었던 비파형 동검 보시죠. 무기긴 무기죠. 근데 전형적인 무기라고 보기 좀 어려운. 근데 세형 동검은 이 무기스러움이 확실히 나왔죠. 좀 더 진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잔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철기 시대로 가다 보니까 좀 더 기술의 진보가 이만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널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널무덤. 이 널이라는 거 아까 말했던 우리가 널판지 할 때 그 널인데 평평한 거를 말하죠. 근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흙구덩이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 원래는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나무로 무덤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나무로 무덤 공간을 만들었는데 나무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썩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흙구덩이만 남았는데 나무로 무덤 공간을 만드는 널무덤. 그 다음에 이거는 동무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나주박물관이라는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원래 이 동무덤이 크게 뭐 신분 높은 사람을 묻는 무덤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 동무덤이 대규모로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특징이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번 보죠. 자, 청동기 시대와 초기 철기 시대의 예술입니다. 자, 잔무늬거로 아까 설명했고요. 무늬 화려하죠. 기하학적 무늬가 뒤에 아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청동방울. 이거 다 이제 뭐 하기 위함일까요? 이거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제사장 혹은 군장이 뭐 하기 위함이다. 자신의 위세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게 뭐야 하겠지만, 이게 잔무늬 거울에 거울 같은 거 보여주면 이게 햇빛을 비춰주거나 반짝반짝하는 효과를 내고요. 청동방울은 그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이나 혹은 초기 청동이나 철기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방울 소리가 굉장히 신비롭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위세품. 아까 의기 혹은 이제 이 철기가 이제 청동기가 의식용 도구로 갔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의식용 도구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은요, 교과서에는 밑에 오른쪽에 탁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고, 원래 이 바위에 이제 새겨져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혹은 반구대 암각화라고 부르는 그림인데, 아마 청동기 시대 혹은 철기 시대에 새겨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암각화 가장 유명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암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암각화에 여러 동물들이 되게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동물을 잡고 싶어 했고
어떤 동물들과 연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경북 지역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경북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이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요, 제사상에도 고래 고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그리고 이 고래가 사실은 지금이야 이제 고래가 사냥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서 전 세계적인 보호종이다 보니까 잘 없는데, 사실은 이 고래라는 게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 그 많이 잡히던 그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근대까지 이 고래 가지고 되게 많은 걸 했어요. 그래서 고래를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뭐 기름도 짜고 화장품도 만들고 향수에 향료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뼈 같은 걸로 공예품 만들고 고래 수염으로 뭐 이제 그 우산살도 만들고 여자들 코르셋 끈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사람들도 고래를 잡기를 그렇게 원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살 꽂힌 고래가 막 도망가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새끼 뱅고래도 보이고 이러고, 또 육상동물들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육상동물들이 짝짓기를 하고 해서 많이 뭐 자랐으면, 뭐 새끼를 많이 낳았으면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그림. 근데 이제 요즘에 여기가 또 이제 댐을 세워가지고 여기가 이제 점점 수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 지금 반구대 바위 그림이 점점 수몰돼서 그 훼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호도 굉장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다음 이제 바위 그림입니다. 이제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뭘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사각형에 뭐 이렇게 선 그려져 있고 점 찍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사람들이 알 수 없죠. 사실 이 청동기 시대 사람을 초청에다가 이거 뭘 의도로 가지고 그린 거예요? 하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근데 뭐 이게 한 사람이 그렸다기보다는 여러 대에 걸쳐서 그려졌다는 게 이제 주로의 의견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그 예언을 이게 뭐를 말하는 건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원이 동심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면, 이게 태양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태양을.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이런 그림 아니냐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농업의 풍요를 비는 그런 그림이 아니냐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의 수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 그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충실하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기약하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